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으면서도 그 힘을 스스로 휘두르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건 굴욕의 기록이 아니라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그 나라는 기다렸습니다. 총 대신 기술로, 분노 대신 실력으로 세상 앞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마침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에서도 국방에서도 외교에서도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협상하고 협박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 외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복원의 역사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으로 세상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외교사와 전쟁사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후 40년 동안 세계 각국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 조약의 이면과 외교 언어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숫자와 문장 속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것, 그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각국의 협정문과 연설문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 문장들을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어 하나의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뒤집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국제안보포럼의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전략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응시했고 미국의 외교정책 고문은 메모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본의 안보분석관은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히고 있었죠. 저 역시 습관처럼 문장의 구조와 외교적 톤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배치, 조동사의 선택, 문장 끝에 어조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외교 문서란 그런 겁니다. 한 단어가 전쟁을 막기도 하고 한 문장이 동맹을 깨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낯선 단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고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문장만이 제 시야를 채웠습니다. 보통 이런 연설에서 쓰이는 표현은 환수 혹은 자율 확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강한 의지를 표현하거나 때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들이죠. 주권을 되찾는다. 권리를 되돌려받는다. 그런 식의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언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투쟁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을 견딘 자의 품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통역 자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진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오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원문에도 분명히 회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환수도 잃어버린 것을 되가져온다는 의미의 탈환도 아니었습니다. 회복. 그 단어는 의도적이었죠. 누군가 신중하게 고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힘의 환수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되살리는 거였죠. 저는 40년 동안 세계의 질서를 힘의 논리로 설명해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승자가 패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 그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조약과 협정은 결국 힘의 균형을 반영한 것이고 외교 언어는 그 힘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제 논문들은 모두 그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이 문장은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총칼이 아닌 언어로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죠. 힘이 아니라 품위로, 압력이 아니라 원칙으로 세상에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숫자와 조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군사비 지출을 계산하고 누군가는 동맹 조약의 문구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미국 측과 조용히 속삭이며 무언가를 확인했고 영국 대표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그 단어의 무게를 느낀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회복.
그 단어는 묵직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 환수가 아니라 회복일까?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창밖에 겨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짙은 구름 아래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 위에 자유라는 단어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일까? 아니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상태일까? 한국은 지금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고,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그날의 연설을 외교 전략으로만 다뤘습니다. 각국의 신문과 방송은 군사적 의미만을 분석했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신호라느니, 동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느니 하는 예측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선언이었습니다. 힘의 복원이 아니라 존재의 복원이었죠. 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학문은 언제나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다루는 것. 그게 학자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제 지도 교수는 늘 말했죠. 연구자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논리나 데이터로 해석할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 천천히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고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어쩌면 그건 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공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왜 지금 회복을 선언했을까? 그 배경에는 분명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수가 아닌 회복을 선택했을까? 그 선택 뒤에는 어떤 고통과 인내가 숨어 있을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멈춰 세운 이유, 그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게 학자로서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회복하려는가? 그 밑에 날짜를 적고 저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두꺼운 문서철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오래된 족쇄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속에는 보호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문서의 표지에는 상호방 위조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쪽의 의무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라 명령서에 가까웠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조사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도 명확했습니다. 최신 전투기와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고 훈련된 병력과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 사성장군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한국이 자국 군대를 운용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면 그 권한은 타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종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협정은 냉전의 불안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고 미국의 보호가 절실했죠. 1950년대 초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한국은 작전권을 넘겼습니다. 임시적 조치로요. 그런데 그 임시적 조치는 70년이 지나도록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 협정서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주권을 마비시킨 가장 오래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냉철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쪽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 같았습니다. 조약이라는 게 원래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 문서는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권은 연합사령부에 위임한다. 그 문장 하나가 한국의 군사적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포기와 다르지 않았죠. 저는 손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잉크가 바랜 종이 위에서 그 단어는 여전히 무거운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맥락, 안보 불안, 동맹의 필요성. 저는 학자로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북쪽의 위협은 실제했고 홀로 서기엔 너무 약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화를 시도해도 그 문장은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국가의 군대가 타국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명백한 의존이었습니다. 아니, 의존을 넘어선 예속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권한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체성과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인의 허락 아래에 있는가? 우리는 독립된 국가인가? 아니면 보호받는 종속국인가?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70년 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침묵을 깨기로 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복이란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살리는 것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또 다른 협정이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군사 주권에 이어 에너지 주권마저 미국의 손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정교한 통제의 언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연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다는 조항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요. 그 협정은 교묘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엔 철저한 통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연료를 직접 농축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죠. 다시 말해 심장을 움직이되 피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얼마나 정교한 속박입니까? 군사와 에너지, 두 개의 동맥을 한꺼번에 쥔 손. 그 손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의 목을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동시에 경외를 느꼈습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속박당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일으킨 나라.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꺼내 협정서 옆에 놓았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보니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족쇄가, 다른 한쪽에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족쇄를 차고도 달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미국과 나란히 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이제 보호는 명분을 잃었고 종속은 불필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 있을 힘을 갖추었으니까요. 저는 최신 기술 보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아직도 연료 생산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동맹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란 서로가 동등할 때만 성립합니다. 한쪽이 허락하고 다른 한쪽이 승인받는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예속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상대의 성장을 인정하고 독립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저녁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베를린 방송탑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빛을 잃지 않았구나.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불을 지켜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불을 더 크게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사슬을 끊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종속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을 알리는 건 한국의 목소리였다. 저는 그날 이후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항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술 협력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협력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었고 서문에는 상호 이익과 발전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러나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문장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동등한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규제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완공한 나라, 수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21세기의 엔지니어링 기적이라 부르는 나라였죠.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세계 원전 업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되었고 안전성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눈부신 기술력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짓지만 그 연료를 스스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협정서의 세 번째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농축 및 재처리는 양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양국의 동의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인 구조였죠. 이 협정은 마치 자동차를 사면서 연료는 우리가 지정한 주유소에서만 구입하라고 명시한 계약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상호 신뢰의 문서였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지배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군사적 지휘권의 사슬이 눈에 보이는 족쇄라면 이 원자력 협정은 보이지 않는 목줄이었습니다. 군대의 명령권을 쥐고 있는 손이 동시에 에너지의 밸브까지 틀어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협정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군사를,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다루고 있었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실행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다. 움직일 수 있지만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70년간 이어진 통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책임. 그 명분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핵기술이 무분별하게 퍼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 뒤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건 신뢰의 언어가 아니라 차별의 언어였습니다. 같은 기술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자유롭게 연료를 생산하는데 왜 한국만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이 왜 치명적인지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산업이 전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모든 게 명확해졌죠. 삼성의 반도체 공장, 포항의 용광로, 울산의 조선소, 그 모든 엔진의 30%는 원자력 발전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 생산 비율 그래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연료 공급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용광로에 불이 꺼지고 반도체 라인이 멈춰서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심장이 순식간에 정지하는 상황. 그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이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민들의 삶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인질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원전 저장 수조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폐연료는 더 이상 둘 곳이 없었죠. 저는 한국에너지당국의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률 98%. 이건 단순히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폭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재처리였습니다. 하지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죠.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기이한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엔진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엔진에 넣을 연료는 타국의 승인 없이는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의 상실이었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죠.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의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길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불평등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건 한국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견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협정이 정한 경계 안에서 모든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인내심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연료를 넣으려면 오래된 폐기물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재처리 권한이 없는 한 그 수조는 더 이상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5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권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굴복하느냐. 저는 달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5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한국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날 저는 협정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힘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불빛은 달랐습니다. 그 빛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권리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에너지 통계국 보고서를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램프 불빛 아래서 저는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거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 포화율 98%.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숨이 막히기 직전의 수치였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그 숫자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원전은 끊임없이 연료를 교체합니다. 오래된 연료봉을 빼내고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는 과정이 반복되죠. 원자로는 살아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뛰어야 하고 그러려면 계속 새로운 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빼낸 연료를 둘 곳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영구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임시 수조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저는 한국 원전의 설계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각 원전마다 임시 저장 수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연료봉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요. 그 수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 포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기의 원전이라도 멈추면 국가 전력의 30%가 동시에 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꺼진다는 상상만으로도 도시의 숨소리가 멎는 듯했죠. 서울의 밤하늘에서 불빛이 사라지고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고 병원의 생명유지장치가 꺼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국가의 마비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정부의 보고서는 관리 가능 범위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근본이 기술이 아니라 정치라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 몇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재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권한을 미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하나의 폐연료봉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수조는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열과 방사능, 그리고 억눌린 주권이 함께 끓고 있었죠. 저는 원전 수조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푸른 빛을 띤 물속에 연료봉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고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협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의 재처리 또는 농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의 문장이 한국의 전력망을 통째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기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조가 가득 차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러나 해결책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5년 뒤 포화율이 100%를 넘는다면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 원전을 멈춘다. 둘,
불법적으로 재처리를 시도한다. 셋. 미국의 허락을 다시 구한다.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원전을 멈추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불법 재처리를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허락을 구하면 또다시 종속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세 가지 선택지를 적고 각각의 결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어느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의 위성사진을 꺼냈습니다. 한반도 남쪽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를 따라 이어지고 섬까지 이어진 빛의 선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이 꺼진다면 단지 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존재의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서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 모든 것이 빛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싱턴의 제 동료 에너지 안보 자문관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 조용히 들으세요. 백악관 내부에서 에너지 셧다운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셧다운 시나리오라니 농담이겠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허가를 요구하면 정상적 대응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상적 대응. 그 단어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건 외교 문서에서 항상 제재의 완곡한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경제 제재, 기술 협력 중단, 동맹 관계 재검토. 그런 것들을 정상적 대응이라고 부르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같은 손으로 밸브를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군사주권을 묶었던 그 손이 이제는 한국의 빛까지 움켜쥐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베를린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2의 종속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주권을 빼앗긴 채 7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주권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급하게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 한국의 에너지 위기와 주권의 문제.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 나라의 불을 끌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날 아침 연구소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니터에는 단 하나의 국가명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한 동료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거 봐요. 한국이 뭔가 발표했어요. 에너지위원회 공동망을 통해 한국산업부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공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2025 국가 에너지 자립 보고서.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내 원자력 에너지 효율 97% 자립을 달성했습니다. 순간 연구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97%라니 오타겠지. 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국제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리는 한국의 기자회견 장면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장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도 자국 기술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력망 효율, 원전 가동률, 에너지 자립도, 모든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 효율은 99.8%, 원전 평균 가동률은 92%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전체 평균의 2배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독일 동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독일의 원전 가동률은 70%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용 후 핵연료의 95%를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건식 저장 중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독일이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기술은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했잖아.
연구팀장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냉각제를 단 한 방울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형 구조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확대했습니다. 그곳엔 신형 한국 원전 1400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수출된 동일 모델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수출용이 아니라 자국 독립형 운용 모델.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선언 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독립이다. 국가가 무기를 들지 않고도 에너지로 주권을 회복하는 방식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데이터로 증명하는 방식. 이건 21세기의 새로운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자세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동료들도 같은 생각인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료를 내려받고 있었죠.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송신자는 한국의 에너지안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단지 효율을 높인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되찾은 겁니다. 그 말은 전시작 전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의 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건 곧 생존의 정의를 새로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선택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오후,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합시다. 독일의 전력 자립률 그래프와 한국의 최신 수치를 겹쳐보았습니다. 독일의 원전 의존도 6%, 한국의 원전 효율성 28%, 유럽이 버린 기술을 한국은 현실적 혁신으로 되살려냈던 겁니다. 저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전력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나라의 선택은 달랐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연구소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저는 남아서 마지막 그래프를 정리했습니다. 곡선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연료 재활용 비율 95.6%. 이건 단순한 효율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재처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료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들은 협정의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70년간 강대국들이 쥐고 있던 통제의 공식이 그 작은 반도에서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락 없이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쌓고 결과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허락이 아니라 증명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한 건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흔들 만한 선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할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언은 단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약소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보고서를 검증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력망 데이터와 국제에너지위원회의 통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커피잔은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했고 창밖의 하늘은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치적 포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을 거라고 짐작했죠.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할수록 한국의 주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으니까요. 한국의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 가동률, 송전 효율, 부하 조정 속도, 그 모든 수치가 시간 단위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엔 전국의 모든 발전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정확도였습니다. 데이터 오차율이 0.03%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시간차 데이터를 보정하며 논문을 쓰고 있었죠. 저는 독일 에너지청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오차율은 1%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정확도는 우리보다 30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능형 전력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의 전력 수요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고 한 지역의 전력 사용량이 늘면 다른 지역의 잉여 전력을 자동 분배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부산이나 대구의 여유 전력이 자동으로 송전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원자력의 위험이 아닌 에너지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다른 변수들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기후, 수요, 공급 변동성, 노후 설비 비율, 여름 폭염 시기의 냉방 수요 급증, 겨울 한파 때의 난방 부하, 명절 연휴 동안의 수요 변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국의 전력망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이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서방의 교과서에서 배운 안전과 효율과 윤리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방정식이 한국의 모델에서는 모두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위험하니 안전을 위해 효율을 낮춰야 한다. 효율을 높이려면 안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윤리를 지키려면 둘 다 희생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제 화면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한국의 한 기술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질문 메일을 보냈었는데 드디어 답장이 온 겁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효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효율을 위해 윤리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셋을 함께 지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철학 선언문 같았습니다. 방법을 찾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지만 한국은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그래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통제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공의 권리로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요금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기본 생활에 필요한 전력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반면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그 차이가 70년간 이어진 종속의 구조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사용할 권리를 회복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권리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은 강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지키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 초안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주권 회복의 윤리적 모델.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연구한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마주보는 일이었죠.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존엄의 구조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진실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에너지는 누구의 것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할 테고 정부는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의무니까요. 발표 당일 베를린 국제에너지 포럼의 대강당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단과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데이터로만 대화해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오류를 보고하려 합니다. 모두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오류란 단어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류라니, 무슨 오류를 말하는 거지?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전력망 구조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주권을 경제력, 자원,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 나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스크린 위의 그래프가 변했습니다. 전력 효율, 안전도, 윤리지수, 세 개의 곡선이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 아래에는 한국의 방정식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구조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몇몇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에너지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너지 효율과 윤리의 상충 방정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전력요금 체계와 안전 기록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저렴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원자력정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전 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권위자였죠. 슈타인 박사, 당신은 지금 한국의 체계를 서방의 윤리 모델보다 우위에 둔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더 이상 기술적 실험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성숙한 책임감이 만든 결과입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노골적인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일본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말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이라고 부른 많은 나라들이 실은 자립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몇몇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단 쪽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 속에서 진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건 불쾌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다. 다만 누가 그들의 독립을 허락했는지 묻지 않았을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곧이어 박수는 번졌고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진실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독일의 유명 일간지 기자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모델은 결국 성공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걸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변 이후 한국의 이름은 더 이상 변방의 기술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폭발했습니다. 찬사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제가 용기 있는 발표를 했다고 격려했고 어떤 동료는 제가 학자로서의 중립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미국 대학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정치적 편향에 빠졌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편향이라면 저는 기꺼이 편향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학문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연구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제 발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답장을 썼습니다. 한 통 한 통 정성껏요.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계속 진실을 추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학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한국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영국의 한 에너지 연구소는 한국 모델 연구팀을 만들었고, 덴마크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받아들여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발표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죠. 제 양심은 편안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언론도 학계도 심지어 동료들조차 말을 아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눈을 피하거나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외톨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실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 학자로서의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선택이 옳았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윤리학회에서 제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덴마크와 핀란드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방정식 검토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료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슈타인 박사, 당신이 말한 한국의 방정식의 원문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비이성적인 동양 모델이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정식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을 통제라고 믿었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게 인간의 진보라고 생각했죠. 국가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전문가는 그것을 감독하고 국민은 그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방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신뢰를 전제로 한 통제의 해방이라는 걸요. 국민을 믿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선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투명함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감시하니까 정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전문가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립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제한하고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한국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많은 세미나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더 어려운 건 그 기술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할 때마다 회의장 뒤쪽에 앉아 조용히 듣던 젊은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저와 달랐습니다. 데이터보다 인간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몇 달 뒤 한국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 포럼이었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였고 저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직접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참여할까? 한국은 먼 나라였고 제 나이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이 부담스러웠죠. 결국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 제 연구가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이메일로 회신했습니다. 당신들의 모델을 연구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립은 기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태도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 메일을 쓰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학자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연구실 책상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지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 한국 동료가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그 빛이 원전의 하얀 돔을 비추는 장면이었죠. 그 빛이 제게는 어떤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독립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명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감시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관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과학자의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그 진실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저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를 볼 때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 안전을 감시하는 시민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 그들이 만든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새 데이터를 열며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 통제에서 존중으로 넘어간 인류의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조용히 세상을 바꾼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연구가 가장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회복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